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한 주가 진짜 빠르죠. 네. 이제 조만간에 시험을 보러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입지론 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주거 입지론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어디 살아라는 누가 정해준다? 교주가 정해준다. 교주는 어디에서 힘이 세다? 교외에서. 그래서 교가 더 바깥쪽에 위치할 때 그게 교와 주가 같은 점, 한 개 교통비용과 한 개 주거비용이 같은 지점이 비용 극소화 지점으로 최적 주거 입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제 192페이지 기본서 192페이지 보시면 뭐 상권 측정의 방법이 있고 상권 획정의 방법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한 턴을 돌아갈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많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괄호 2번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부터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칠판 이쪽만 잘 보세요. 열심히 한번 해보죠. 자, 이제 누군가의 중심지 이론인데 이 중심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입지 이론은 말 그대로 주택, 상업용 건물, 점포죠, 점포. 그리고 공장, 공업용 건물을 어디에 들어서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이론이에요. 이게 입지 이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거 입지론을 공부했고 두 번째로 공부하는 게 상업 입지론이래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들은 점포를 상점을 어디에 위치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얘를 판단하는 이론들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중심지는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점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다? 점포다. 점포. 그래서 이제 이 중심지 이론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크리스탈러래요. 크리스탈러. 그래서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이 이 얘기입니다. 중심지가 있어요. 중심지가. 그럼 하나가 있으면 이 중심지에서 재화 서비스가 이와 같이 도달이 돼요. 그러면 원 모양으로 상권이 형성될까요? 그러니까 점포가 있으면 1km면 1km로 북방향으로만 동서남북 중에 한 방향으로만 상권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원 모양으로. 그래서 얘가 중심지가 하나일 때는 원이에요. 원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심지가 여러 개가 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와 같이 중심지가 형성이 된대요. 우리 교재에 그려져 있어요. 어디에 그려져 있냐면 자 194페이지 보실래요? 194페이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제가 그리는 거예요. 칠판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심지가 형성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부분에 재화 서비스가 미도달되는 지점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여서 얘가 이제 변형이 되는데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이와 같은 형태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형태로. 그럼 이와 같은 형태로 변형이 되면 재화 서비스의 미도달 지점은 없죠.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는 과도한 경쟁이 나타난다.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니까 얘가 이제 또 변형이 돼요. 그래서 변형이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모형으로 상점이 형성된대요. 중심지가 이렇게 형성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거 모양이 뭘 닮았죠 지금? 벌집? 근데 벌집 닮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정육각형. 근데 얘가 뭘 닮았다? 크리스탈?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래서 누구의?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가 다수가 되면 무슨 모양이 됐다? 정육각형 모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험 문제에 뭐가 함정으로 파질 수 있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중심지가 하나면 원 모양이죠. 다수면 얘는 정육각형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탈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울 때만 크리스탈 닮았다고 얘기하지 얘가 크리스탈 닮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크리스탈러가.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중심지가 하나가 되든 다수가 되든 가장 이상적인 모형은 정육각형이 된다. XX. 다수일 때는
정육각형. 하나일 때는 원.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하나는 1, 2, 3, 원 모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의 이제 재화의 도달 거리라는 게 있대요. 이분이 얘기한 이론에. 그럼 재화의 도달 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점포가 여기 있습니다. 점포가 있어. 근데 점포에 사람들이 물건을,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관점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점포 입장에서 보는 거야. 점포 입장. 그럼 고객이 10km 떨어진 곳에서 고객이 찾아오면 재화와 서비스가 10km를 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재화의 도달 거리. 그럼 결국은 점포에서 재화가 도달되는 거리, 범위 내에서 매출액이 발생하겠다? 소비자가 있는 곳에서 사러 와야 거기서 그 범위 내에서 매출액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화의 도달 거리가 해당 점포의 이 중심지의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해당 점포, 해당 중심지의 매출액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화의 도달 거리는 재화가 실제로 발이 달려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사러 오는 거리다. 이게 재화의 도달 거리. 그 거리 내에서, 범위 내에서 매출액이 발생한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거리가 만약에 10km다 그러면 10km 딱 된 부분에서는 수요가 빵이 되겠네요. 거기까지니까. 수요가 1이 되는 지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재화의 도달 거리가 뭐보다는 커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최소 요구치보다는 커야 된대요. 이 최소 요구치가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올려야 될 매출액이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점포 하나가 딱 있습니다. 편의점이 있어. 그럼 그 편의점에 임대료 나갈까요? 임대료 나가죠. 종업원을 고용했으면 급여 나가죠. 맞죠? 그래서 한 달에 그 금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500만 원이 나간대. 그럼 그 점포는 500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망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점포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올려야 될 매출액의 규모를 뭐라고 한다? 얘를 최소 요구치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해당 점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당 점포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올려야 될 매출액 뭐보다? 최소 요구치보다 해당 점포의 매출액이 더 많이 발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거리가 더 커야 중심지가 성립한다? 성립한다. 지금 그 얘기가 되겠죠. 되셨죠? 그 다음 이제 중심지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쪼갠대요. 고차 중심지와 중차 중심지, 저차로 쪼개는데 얘를 기억하는 방법. 고차 중심지는 이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마트. 대형 할인점이죠.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고차 중심지. 그리고 중차 중심지는 동네에 있는 한라마트, 금강마트 등 수산물 코너, 정육 코너 별도로 있는 대형 마트. 동네에 있는. 그 다음 저차 중심지는 동네에 있는 슈퍼 또는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 겁니다. 고차, 중차, 저차를 구분했을 때 규모가 제일 큰 게 뭐죠? 매장의 규모가 제일 큰 것. 고차죠. 저차가 제일 작다? 그렇죠. 그럼 최소 요구치에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올려야 될 매출액의 규모는 이마트가 클까요? 슈퍼마켓이 클까요? 이마트가 크겠죠. 그러니까 이마트는 고객이 오는 재화의 도달거리,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범위가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 넓죠. 근데 편의점은 멀리 안 가죠. 편의점을. 슈퍼도. 그러니까 얘는 상권의 범위가 넓겠다 좁겠다? 좁죠. 얘는 넓고. 그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설명드려 볼게요. 고차 중심지 이마트는 이마트 옆에 홈플러스가 바로 붙어있는 경우가 흔한가요? 흔하지 않나요? 흔하지 않죠. 그래서 고차원 중심지 간의 중심지 간격은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마트 옆에 홈플러스 옆에 코스트코가 붙어있는 지역이 있어. 그럼 그 지역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이다? 죽은 지역이다? 활성화돼 있고 교통이 발달된 지역?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그렇죠? 그러니까 고차원 중심지 간의 중심지 간격은 넓은 게 기본이지만 교통이 발달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그 중심지 간격이 넓어진다, 좁아진다? 좁아지는 특성이 있겠네요. 그 다음 이마트에서는 다양한 중심지 기능을 내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마트에 한 끼 식사를 충분히 대체하고도 남을 만한 시식 코너가 있나요? 그래서 주말에 애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잖아. 애들이 엄마 배불러요 막 이럴 때까지 애들을 다 돌리는 거잖아. 그래서 다양한 이제 시식 코너가 존재하고, 그 다음 또 하나 타가 기능도 있나요? 가끔? 그렇죠. 문화행사도 가끔 하죠. 그러니까 고차 중심지는 다양한 중심지 역할을 한다. 다양한 기능을 내포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마트를 갈 때는 보통 슬리퍼를 질질 끌고 가나요? 아니면 차를 타고 가나요? 자가용을 타고 가죠? 그렇죠? 그래서 한 방에 확 물건을 구매해서 다 싣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한 세대에, 한 가정에 차가 한 대씩 존재하기 전에는 이마트라는 대형 할인점의 존재가 거의 없었죠. 맞죠? 그 내용인 거예요. 이게 고차 중심지입니다. 고차 중심지. 그런데 이제 저차 중심지를 볼 거예요. 슈퍼 옆에 슈퍼가 바로 붙어 있나요? 그래서 가끔 새벽에 한 1시 정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슈퍼가 아직도 안 닫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닫았냐고 얘기했더니 저 인간 저게 들어가야 나도 들어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인접해 있잖아.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저차 중심지 간의 중심지 간격은 넓다 좁다? 좁네요. 얘 숫자가 훨씬 많죠. 뭐의 수보다? 이마트의 숫자보다 훨씬 많죠. 얘가 수는 더 많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슈퍼를 갈 때 시식하겠다고 얘기하면 한 대 맞을지도 모르죠. 애를 맡겨놓으면 불행한 얘기지만 버려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점 50은 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양한 중심지 기능을 내포하지 않죠. 저차 중심지는. 지금 뭘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럼 저차 중심지 슈퍼를 갈 때 어머니 슈퍼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는 경우 있나요? 아니죠. 슬리퍼 질질.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슈퍼를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했겠죠. 교통이 많이 발달하니까 고차 중심지가 발달한 거죠. 그런 개념들을 이해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자 이제 슈퍼가 4군데가 있었어요. 슈퍼마켓이 4군데가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었어. 그 지역의 고객들이 여기를 잘 가서 물건을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라마트 하나가 딱 들어선 거예요. 무슨 중심지가? 중차원 중심지가 하나 들어서서 이제 오픈을 하니까 오픈 행사를 하겠죠. 그래서 할인도 해주고 뭔가 홍보 상품도 막 깔아줘. 나레이트 모델들이 나와서 열심히 막 홍보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슈퍼를 다녔던 사람들이 어딜 가? 한라마트를 가죠. 동네에 한라마트 하나씩은 있잖아. 또는 금강마트 뭐 이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중차원 중심지 하나가 저차원 중심지 4개를 흡수했나요? 그렇죠? 흡수했어. 장사가 잘 돼, 안 돼? 이게 잘 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기고만장해졌어. 그래서 어디로 달라붙었냐면 이마트 쪽으로 달라붙은 거야. 딱 느낌 꽂히죠? 이제 사람들이 한라마트가 이마트 쪽으로 가까이 붙으면 한라마트를 그대로 갈까요? 이마트 쪽으로 옮겨버릴까? 이마트 쪽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의 경험상 이마트 옆에 한라마트가 붙어있는 경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라마트는 동네에 있는 슈퍼 쪽에 편의점 쪽에 붙어있지. 그래서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다, 경험과학이 아니다? 이미 경험했던 걸 그냥 학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차원 중심지가 고차원 중심지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흡수하는 저차원 중심지의 수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고차 쪽으로 얘가 달라붙으면 고차를 간다고 얘들이. 그러니까 중차원 중심지가 흡수하는 수가 줄죠. 얘로 갈수록. 그럼 중차원 중심지가 저차원 중심 쪽으로 갈수록 흡수하는 저차원 중심지의 수가 많아지겠네. 그래서 한라마트, 금강마트는 어느 쪽에 위치하는 거다 실제로? 저차 중심지 쪽에 위치하는 거죠. 이 내용을 설명한 게 누구의 이론이다?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 그럼 얘를 수를 쌓아보면 이렇게 될까요? 뭐가 제일 많고? 저차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중차, 고차 이 순서가 되겠다? 그래서 피라미드 모양이다, 역삼각형이다? 피라미드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교통체계인가요? 교통이 발달되기 전에는 얘들만 있었는데
교통이 발달되니까 얘가 출현한 거다. 그렇죠? 근데 교통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마트가 흡수할 수 있는 고객이 이 부분과 좀 다르죠. 오는 고객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슈퍼마켓 아세요? 동네에 있는 이마트인데 얘가 이마트라고 보기엔 너무 좁아. 근데 이마트야. 홈플러스인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인가 있죠. 홈플러스인데 되게 좁아. 걔가 어디를 공략하는 거예요? 이쪽까지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들로 이해를 해두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럼 리을 고차원 중심지는 수가 많고 적고 간격이 넓고 좁고 넓고 교통수단이 발달 침체 발달이죠. 발달. 다양한 기능을 내포하나요? 시시코너 애들 배 빵빵 예. 그 다음 리음 중차 중심지가 흡수하는 저차원 중심지의 수는 한라마트가 흡수하는 슈퍼의 수는 고차 중심지 쪽으로 이마트 쪽으로 갈수록 늘어난다 줄어든다? 예, 줄어든다. 적어진다. 이거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안 헷갈리면 되는 거지. 이게 누구의 이론?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인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거시적 이론? 그럼 거시와 미시가 있는데 경제학이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 한 명 한 명의 구매 성향 등 뭔가에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얘는 미시야. 소비자, 생산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공급 주체, 소비 주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얘는 미시. 거시는 전체적인 경기가 변화하고 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게 거시예요. 큰 안목으로 보는 것. 그럼 얘는 교통 발달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내용이. 그래서 얘는 무슨 이론이다?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은 거시적 이론이지 미시적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방법, 우리 클 것자가 있나요? 얘가 거인할 때 거자잖아. 뭐 했는지 느껴지세요?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은 거시적 이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라고. 오케이?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있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그럼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자 여러분 196페이지? 페이지 196.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기본서를 그냥 여러분이 읽어서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먹기 힘들게 만들어놨거든. 학자들은 이미 경험했던 것들을 학문으로 만들어 놓으면 남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한 방에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 놓으면 학문의 깊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바꿔놨다고.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고 읽어보면 읽히는데 안 그러면 안 읽혀진다는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있대요. 그럼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인력 법칙이 하나 있었어. 그게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뭐가 떨어지는 걸 보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하여튼 두 물체 상호 간에는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게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죠. 예. 그런데 그게 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일화가 그냥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붙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건 지구와 사과가 서로를 잡아당겼죠. 잡아당긴 거야. 그런데 왜 사과가 지구에 떨어지죠? 지구가 사과에 안 떨어지고? 예? 아니 그러니까 만류인력 법칙에 의해서 두 물체 상호 간에 서로를 끌어당긴 힘이 작용하는데 왜 지구와 사과가 서로를 잡아당겼는데 사과에 지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과가 지구에 떨어졌을까? 지금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차이가 발생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구와 사과 중에 뭐가 더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다? 지구가 더 크니까 작으니까? 크니까.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은 물체의 크기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크기가 큰 애가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때 그 물체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물체가 끌어당긴 힘이 작용하는 정도는 가까운 애한테는 끌어당긴 힘이 강하게 작용하겠죠. 근데 걔가 멀리 떨어져. 그럼 끌어당긴 힘이
약해진다, 강해진다? 약해진다. 그러니까 거리에는 비례, 반비례?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반비례? 근데 뉴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일리라는 분이 뉴턴의 마일률력 법칙을 그냥 상점에 적용시켰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매상점 두 점포 사이에는 중간에 있는 고객을 서로 끌어당길 힘이 작용한다. 이걸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해요. 소매는 이 소매가 아니야. 소매점포의 소매예요. 아주 흥미진진하죠. 예. 그래서 이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도시 사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대. 잠깐만 여기 보세요. 철도 레일 생각해봐. 얘는 두 쪽으로 뻗어 있어요? 하나로 뻗어 있어? 세 개로 뻗어 있어? 두 쪽. 열차 바퀴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두 도시 사이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거야. 이건 여러 도시 사이에서 적용을 못해요. 그 다음 레일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열차가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장애물이 없을 때만 적용이 가능해. 장애물 관계를 못 따져. 이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야. 그랬더니 이제 레일이 두 쪽이에요? 한 쪽이에요? 물어보면 모노레일 이런 얘기를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삐딱하게 사는 거지. 그래서 두 도시 사이에서만 얘는 적용이 가능해. 철도 레일은 두 쪽으로. 경계 마찰이 없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얘는 그러면 욕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론을 딱 던져놓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비판을 하죠. 너 이 이론으로는 뭘 설명 못하는데? 이거 현실적이지 못한데? 이렇게 비판을 한다고. 이게 비판받는 이유. 실제로 상점이 두 개만 존재해서 그 안에 있는 사이에 있는 고객을 서로 잡아 끌어서 상권이 갈라서나요? 아니면 온갖 점포들이 상호작용을 해? 점포가 두 개만 작용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그럼 얘는 두 도시, 두 상점 사이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이론이니까 욕먹어 싸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점포 쪽으로 갔을 때는 교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통행료도 안 내고 가도 돼. 근데 어떤 점포 쪽은 비포장 도로에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때 깍두기 아저씨가 통행료도 뜯어. 마찰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걔를 고려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걔를 고려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이것과 똑같은 이론인데 걔를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론을 누군가가 만들었겠다 만들지 않겠다? 만들겠다. 만들어 놨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럼 그 이론은 다수 도시에 적용 가능하고 경계, 장애물 관계를 따진다? 따지겠죠. 판단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상권의 분기점은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위치한대요. 이게 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두 개의 도시가 있어.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얘 크기가 똑같아요. 만약에 크기가 똑같아.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고객들,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끌어당겨. 근데 크기가 똑같으니까 얘가 딱 반반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분기점, 상권의 분기점이 있는데 이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대 1이 돼요. 이 둘의 크기가 똑같을 때. 그러면 느낌이 딱 꽂히는 게 만약에 A 도시가 2배 커요. 얘가 더 커. 그럼 얘가 더 크면 A 도시가 잡아당기는 힘이 인력이 더 세지나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와 같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이 노란 비금친 부분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 크기가 똑같을 때 어디 가서 물건 샀는데? B 도시 쪽을 갔는데 A가 크니까 A가 더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B 도시 쪽에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도 어디를 간 거다? A로 간 거죠. 그러니까 분기점이 이제 여기에 위치되겠네? 그럼 A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다 A가 잡아 끌어버리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 상권의 분기점은 작은 도시 쪽에 가까이 위치한다? 큰 도시 쪽에 가까이 위치한다? 자, 여기 상권의 분기점은 이게 그만큼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게 큰 도시 쪽에 가까이 위치한지 작은 도시 쪽에 가까이 위치한지가 헷갈려.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상권의 분기점 자체, 그 내용 분기점으로 기억하지 말고 고객은
큰 도시 쪽으로 더 많이 가겠죠. 작은 도시 쪽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네. 그러니까 상권의 분기점은 어느 쪽에 가까이 위치하는 거다? 작은 도시 쪽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거죠. 작은 도시 쪽 사람들도 큰 도시 쪽으로 가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 큰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이제 상권의 분기점이 작은 도시에 딱 달라붙어 버린다고. 다 일로 가는 거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큰 도시가 거의 모든 고객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끌어당기는 힘, 얘를 끌 인자. 인력이라고 하는 거죠. 인력. 그래서 인력은 크게는 비례하나요? 우리 분수식에서 분수와 분자는 비례한다? 네. 그래서 비례 관계인 건 분자로 올린다? 그럼 분수와 분모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하니까 반비례하는 건 어디로 내리면 된다? 분모로 내리면 된다?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아까 얘기했네요. 그럼 식이 나오네? 인력은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맞죠? 이 내용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판을 보세요.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얘 딱 보자마자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뭐 보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어. 루트, 제곱근을 보는 순간, 숫자를 보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어? 일단 수만 나오면 막 기분이 나빠요? 예. 그래서 얘가 계산 문제인데,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근이 있으니까 막 기분이 심히 안 좋아져. 마음이 불편해지고 오늘 괜히 왔나 싶고 막 그래. 그런데 이 문제가 32회 때 처음 나왔는데,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 이거 공부한 사람들은 다 풀었어요. 굉장히 쉬워.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의 존재, 의미, 설명을 드려볼게요. 존재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이론은 아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상권의 분기점,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위치하느냐를 판단시켰대요. 그렇죠? 그랬더니 컨버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이 분기점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 거야. 분기점이 어딘지. 그래서 분기점부터의 거리가 작은 도시 쪽으로 몇 킬로인지 큰 도시 쪽으로 몇 킬로인지를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식을 만들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지, 하나. 사실은 뭐와 똑같은 것?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야. 근데 얘를 기억하는 방법, 여러분 이렇게 돌리는 게 뭐죠? 콤파스? 네. 그럼 뭔가 분기점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의?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이렇게 기억하고 만다고요. 그랬더니 또 그건 콤파스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됐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들을 거쳐야 되는데, 자 보세요. A 도시의 크기, B 도시의 크기, 두 도시까지의 전체 거리, D는 디스턴스.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8km. 그 다음 크기를 1000, 9000 이렇게 줬을 때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계산하는 식이래. 그래서 얘는 2km랍니다. 질문. 다른 거 다 떠나서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이 분기점이 절반에 위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이 내용에서 절반에 위치할 수 있어, 분기점이? 아니지. 왜 아니에요? 얘가 더 크잖아. 얘 9000이고 얘는 1000이죠. 얘가 9배 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상권의 분기점이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얘 4km라면 당연히 얘 쪽으로 달라붙을 거니까. 예? 분기점부터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는 4km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는 게 느껴지세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를 이제 계산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무조건 절대적인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해 버릴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의 절대 공식. 큰 도시를 무조건 작은 도시로 나눠요. 큰작 하는 거야. 따라해 보세요. 큰작. 작큰은 없어, 우리는. 큰작 하는 거야. 큰을 작으로 나눠요. 네, 그러면 이때 루트 제곱근 안에서 이렇게 나누면 얘는 분명히 이 나눈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무조건 넷 중 하나, 실은 5 중 하나야.
루트 4가 나오거나 루트 9가 나오거나 루트 16이 나오거나 루트 25가 나오거나 루트 36이 나와. 얘들의 공통점이 뭐죠?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그럼 제곱근과 제곱은 서로 사라져서 알맹이만 쏙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빠져나오면 2, 3, 4, 5 이렇게 빠져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거의 다 구했어. 그래서 얘를 구해내면 얘로 나누면 되는데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2를 더해서 나눠. 식 때문에. 그래서 얘는 1만 친구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1만 친구. 그래서 1만 친구를 해주는 거야. 2를 더해. 그럼 2를 더하면 2는 3이 되고 4, 5, 6이 되나요? 그래서 이 숫자로 전체 거리를 그냥 나누면 돼. 두 도시까지의 거리를 얘로 무조건 나눠요. 그냥. 그러면 3이나 4나 5나 6으로 나누는 거겠죠? 그럼 이때 수치가 나와.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분기점으로부터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야. 이게. 그럼 이렇게 보면 빨리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아까 봤던 내용을 이제 볼 거예요. 자, 아까 문제에서 우리가 1000이고 9000이었죠? 느낌을 딱 받아야 돼. 이런 문제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얘를 딱 보자마자 큰작 하는 거죠. 큰작 하는 거야. 큰을 작으로 나눠. 그럼 9000을 1000으로 나누면 9. 9는 뭐의 제곱? 3의 제곱. 알맹이 쏙 몇? 3. 거기다 1만 친구? 4. 그럼 4로 나누면 끝. 4로 나누면 끝. 그게 답 얼마? 2. 오케이?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제 출제자가 여기까지가 2km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뭘 물어보냐면 큰 도시까지의 거리를 물어봐요. 얘를 물어봐. 그러면 큰 도시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거의 대부분의 모든 강사들이 이제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얘는 작큰을 해야 된다. 작은 걸 큰으로 나눠야 된다. 그럼 이렇게 나누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식에서 보세요. 얘가 1000이 되고 얘가 9000이 돼. 그럼 9분의 1 얘가 빠져나오면 3분의 1이 빠져나오죠. 아, 그래 안 그래? 3분의 1이 빠져나와요? 그럼 1을 더해. 그럼 일단 기분이 좋아져 나빠져? 나빠져요. 분수식을 더하게 돼 있잖아 지금. 분수를. 그러면 3분의 3이니까 3분의 1과 더하면 3분의 4지. 그럼 3분의 4로 8km를 나눠라 그러면 일단 기분이 나빠서 못 나눠. 아, 이걸 헷갈려서 어버버 하다가 끝나버린다고요. 예. 근데 이렇게 풀라고 시킨다고. 그러지 말고. 만약에 큰 도시까지의 거리를 물어봤다 그러면 얘를 물어봤다 그러면 얘 똑같이 구해서 전체에서 얘 빼면 되네. 아, 얘를 똑같이 구한 다음에 큰 도시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면 전체에서 얘를 빼면 되죠. 그럼 얼마? 6. 그게 훨씬 쉽지.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따라서 보세요. 큰을 작으로 나눠. 따라해보세요. 큰 작. 알맹이 쏙. 그럼 거기다가 뭘 더해서? 1만 친구. 1만 더해서 걔로 나눠버리면 끝난다? 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큰 도시까지의 거리다?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다? 얘 튀어나온 게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죠?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큰 도시까지의 거리를 물어봤다 그러면 작은 도시의 거리를 전체에서 빼면 된다? 두 도시 사이의 거리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작은 도시를 빼면 큰 도시가 남겠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허프의 확률 모델이 있대요. 얘를 딱 보니까 칠판 있죠? 허프의 확률 모델이죠, 여러분? 그럼 얘는 히에티엣인가요?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델이야.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기억나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에서 그냥 소매점포 두 점포 사이에서 중간에 있는 고객을 끌어당기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한 이론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그냥 계산식을 바로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뽑아낼 수 있게 계산식으로만 변형시킨 게 누구의?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우리 이제 금방 했던 거. 그런데 지금 두 도시 사이에서만 적용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고 여러 도시 상호작용. 그리고 실제 고객으로부터 그 점포까지의 마찰이 존재할 수 있다.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장애물이 없어야지만 적용할 수 있는 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나온 게 허프의 확률 모델. 그럼 허프의 확률 모델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잘 봐야 돼. 굉장히 쉬워요, 쉬워. 고객이 있어. A 쇼핑센터와 B 쇼핑센터가 있네요. 그럼 두 쇼핑센터의 크기가 1000제곱미터고 200제곱미터예요? 네. 지금 둘 다 고객으로부터의 거리는 똑같나요? 거리는 똑같잖아. 그럼 이 고객은 어디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이 더 높을까요? 어디? A. 왜? 크기가 크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허프가 바라봤더니 고객은 똑같은 거리에 있는 쇼핑센터라면 크기가 큰 쪽, 작은 쪽? 크기가 큰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 구매자는 그러한 구매 성향을 띈다? 구매자 한 명 한 명의 성향에 초점을 맞췄네요? 그러니까 얘는 미시적 이론이다, 거시적 이론이다? 미시적 이론이겠지. 개념이.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 거예요? 자, 다시 질문.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그 찜질방 가보셨어요? 찜질방? 그럼 찜질방은 크기가 클 때 만족도가 커져요? 찜질방이 크기가 작을 때 만족도가 커져? 자, 찜질방 갔어.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사람하고 옆에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해야 돼. 팔을 뻗을 수가 없어. 좁아서. 그럼 만족도가 커, 작아? 작아요. 그런데 같이 갔는데 이제 여보 이렇게 불러야 돼. 안 들려. 그래서 막 전화를 해야 돼. 그럼 만족도가 커요? 여보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만족도 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 거죠. 지금 뭔 얘기인지 또 못 알아듣네. 예. 그러면 결국은 한 찜질방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그 찜질방의 크기에 비례한다?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누가 얘기한 거야, 친구가. 어떤 찜질방이 진짜 좋대. 동양 최대 규모래. 예전에 용산에 있는 드래곤 스파가 그랬죠. 모르나 보네. 그 뭐 7층인가 8층까지 건물인데 전부가 다 찜질방이야. 예. 그런 게 있었어. 하여튼 그래서 찜질방이 하나 새롭게 생겨서 정말 좋대. 그래서 차를 타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갔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 그래서 얼마나 더 가야 돼 물어봤더니 이제 10분만 더 가면 된대. 근데 웬걸 그게 10분이 아브라함 10분이야. 10분이 10분을 낳고 10분이 10분을 낳고 10분이 10분을 낳아. 계속 낳는 거야. 그러면 가면서 만족도가 커져요? 줄어들어? 줄어들어. 그러니까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는 고객부터의 거리에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만족도는 떨어지죠. 그런데 그 거리 위에 깡패가 있어. 각두기 아저씨가. 그러면서 막 통행료를 뜯어. 그럼 만족도가 급 떨어져. 그렇죠? 그 다음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 쿵쿵쿵 하면서 찍으면서 가. 이거는 무슨 찜질방 가서 몸을 풀라고 했더니 몸을 해친 다음에 가는 거야. 그럼 만족도가 급속도로 떨어지겠죠. 그때 마찰은 거리 위에 있어요? 거리 밑에 깔려 있어? 거리 위에. 그래서 거리 위에 마찰 계수 승수로 떨어져. 개념이.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두 쇼핑센터의 크기가 같나요? 근데 거리가 어디가 가까워? B가 가깝죠. 그럼 이 고객은 어디에 가서 구매할 확률이 높을까요? B. 그럼 고객은 크기가 똑같은 쇼핑센터라면 거리가 가까운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은 크기의 쇼핑센터라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물건을 구매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거리에는 반비례? 거리에는 반비례. 그럼 이번엔 이 둘 뭐가 같죠, 여러분? 크기 같고 고객부터의 거리가 똑같아요? 근데 봤더니 얘는 마찰이 크고 비포장도로 갑두기 아저씨 곳곳에 배치. 얘는 마찰이 작아요. 포장도로. 그러면 어느 쪽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이 높을까요? A. 그래서 고객은 크기와 거리가 똑같은 쇼핑센터라면 거리 위에 마찰이 큰 쪽, 작은 쪽? 작은 쪽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면 거리에 마찰이 크면 클수록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는 떨어진다? 그럼 거기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이 줄죠.
이게 무슨 모델? 허프의 확률 모델. 확률 모델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상품의 종류를 편의품과 선매품과 전문품으로 나눈대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 속하겠는지만 한번 생각해 봐. 본인의 생각이 중요해. 여기 갑자기 목욕탕 의자가 있어요? 예, 자, 여기를 보세요.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 이 셋 중에 대답을 해보라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 편의품, 우유. 편의품의 대표 주자지. 그래요? 그래서 우유를 아주 멀리 가서 사와야 된다면 가다가 용 나와 안 나와? 내가 이걸 사러 이렇게까지 가야 돼?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뭐 파스텔 우유니까 뭐 더 비싸게 사고 더 멀리 가서 사올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이번에는 고급 카메라 한 번 사면 그 금액 자체가 비싸고 오래 써요. 메이커가 중요해. 전문품? 그럼 이 전문품을 사러 갈 때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을까요? 그럼 웬만한 마찰은 크게 느껴져, 작게 느껴져? 작게 느껴지죠. 그래서 똑같은 거리, 똑같은 마찰이라면 편의품점의 경우에는 마찰을 크게 느끼고 내가 이걸 사려고 이 고생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죠. 전문품은 마찰을 더 상대적으로 적게 느낀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제품은 알았어. 그런데 선매품 딱 듣는 순간 느낌이 확 꽂히질 않아요. 그렇죠? 이 선매품이 뭐냐면 선은 선택이야. 선택하는 물건이에요. 그럼 선택한다는 건 전제되는 게 앞에 깔려있는 게 비교죠. 우리가 비교해서 선택하잖아. 그럼 비교해서 선택하는 물건은 우리 우유를 막 비교해서 사나요? 그랬더니 또 나는 비교해 막 이러면 또 얘기가 복잡해져. 우리가 보통 비교해서 선택하는 물건은 대표주자가 가구예요. 그럼 가구는 어느 정도 금액이 비싸나요? 어느 정도 비싸죠. 그리고 한 번 사면 장기간 사용하죠. 뭐 한 달 만에 교체하거나 그러진 않잖아, 가구를. 그러면 그때 가구점 한 곳을 가서 그냥 가구를 보고 바로 사나요? 가구 단지를 가나요? 가구 단지를 가서 여러 가구점을 들어가 보고 비교해서 선택하죠. 이게 무슨 품이야? 이게 선매품이에요. 그럼 선매품은 보통 몰려 있어야 돼요. 선매품점은 몰려 있죠. 그래서 가구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거야. 사실은. 이해됐나요? 예. 이 개념. 그래서 편의품과 선매품과 전매품이 뭐가 다른지를, 전문품이 뭐가 다른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간단하죠? 네. 그러면 똑같은 마찰을 놓고도 편의품을 살 때는 내가 요거 사자고 이 고생을 해? 그러니까 마찰이 더 크게 느껴지고, 전문품을 살 때는 얘는 좀 더 좋은 걸 사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일한 마찰이어도 그 마찰이 크게 느껴진다, 작게? 작게. 그러니까 이는 마찰을 작게 느껴서 마찰 관련 계수를 낮게 적용하겠네요. 뭐는? 전문품. 이걸 바꿔서 시험 문제 나왔죠. 이 개념. 그래서 이제 허프의 확률 모델은 계산식으로 파바박 계산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질문. 확률은 분수예요? 분수가 아니야? 확률 분수로 나타나죠? 분수 100분의 70, 70%. 분수는 수학이에요? 수학이 아니야? 수학이죠. 그래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허프의 확률 모델은 수학적 분석 기법, 수학적 분석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그럼 얘는 이제 절대 공식이 있어요. 한 점포에서, 한 중심지에서, 한 쇼핑센터에서 느끼는 만족도, 효용, 유인력은 크기에는 비례하나요? 그 점포의 크기에 비례해? 비례하죠. 비례하는 건 분자, 분모? 분자. 그러니까 크기가 분자예요? 분자. 그럼 거리에는 비례해요? 반비례해? 거리 멀면 멀수록 만족도 떨어져요? 점포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만족도 떨어져. 그러니까 거리에 반비례? 그리고 그 거리 위에 마찰이 크면 클수록 승수로 떨어져. 그러니까 마찰 계수 승수로 떨어져요. 이 마찰 계수는 수치가 주어져, 문제에. 근데 얘가 무조건 2는 아니에요. 얘가 무조건 2면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과 똑같지. 이 식이. 그렇죠? 그래서
이때 분명히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얘 계산 문제 나와요. 쇼핑센터의 크기와 거리와 고객으로부터의 마찰 계수가 반드시 주어져요. 얘를 안 주면 얘를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찰 계수는 실제로 1 또는 2를 줘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찰 계수가 1.5로 주어져 있어. 1.5. 우리 1.5승 때리기 쉬워요, 어려워? 1.5승 때리다가 지쳐 쓰러져 잠들고 출제자 욕하다 끝나. 이거 3만 나와도 3승 때리다가 승질나.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 뭐로 나온 거다? 2 아니면 1로 준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2로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얼마로 줬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쇼핑센터가 하나만 주어져 있을까요? 여러 개를 줄까요? 이 문제에서는 여러 개를 줘요. 그 쇼핑센터가 2개일 때만 얘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얘는 다수의 쇼핑센터 사이에서 확률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각 쇼핑센터가 얘가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그 크기와 거리와 고객으로부터의 거리와 마찰 계수만 주면 우리는 각각의 쇼핑센터의 효용, 만족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럼 걔를 다 더해서 전체 분모를 만들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점포 쇼핑센터를 분자로 올리면 우리는 항상 알고 싶은 걸 어디로 올린다? 분자로 올리면 그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이 나온다? 맞나요? 그럼 경쟁 점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모의 크기가 커지겠네? 그럼 내가 알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쇼핑센터에서 가서 물건 구매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줄겠죠. 경쟁 점포가 많아지면 이 내용일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쇼핑센터의 효용을 별도로 다 계산해서 모두 합해서 분모로 대입시킨다. 이때에는 2개만 가능한 게 아니라 3개여도 4개여도 100개여도 가능하다. 근데 시험 문제에 100개를 내면 또 욕 뒤지게 먹겠네. 그러니까 얘가 보통 나오면 2개 아니면 3개죠. 그렇게 준다고. 그럼 가고자 하는 쇼핑센터의 효용을 어디로 올리면, 알고 싶은 걸 분자로 올리면 그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계산돼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볼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문제야. 허프의 확률 모델에 의하면 C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구매할 인구수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체 인구수는 몇만 명이래요? 1만 명 중에. 그럼 확률을 곱해주면 얘가 50%가 나왔다 그러면 5,000명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 확률을 계산할 때 무조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각각의 쇼핑센터의 크기 줘요. 크기 줘야 된다고 그랬지? 고객부터의 거리를 줘요. 마찰 계수도 줘. 그럼 얘를 주면 얘 밑에다 짝대기 짝. 크기가 분자니까. 얘 분모. 얘 승수로 올리면 된다. 마찰 계수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죠. 자, 칠판 쪽. 짝대기를 짝 긋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짝대기 짝. 예, 짝대기 짝. 크기 밑에다 긋는 거예요. 크기가 분자니까. 크기 밑에 짝대기 짝 긋고. 거리죠? 거리 위에 마찰 계수를 올려. 거리 위에 마찰이 있어요? 거리 밑에 마찰이 있어? 거리 위에. 그러니까 마찰 계수 승수를 올렸지, 2를. 그럼 10의 제곱은 얼마죠? 100. 고로 1000을 100으로 나누면 10. 10. 효용이 계산됐잖아요, 지금. 유인력이 계산된 거야. 그럼 B 쇼핑센터는 짝대기 짝. 그럼 얘도 9 위에 2를 올려요? 마찰 계수가 2니까. 그럼 얼마? 81. 99, 81. 그럼 얘는 나누면 10. 얘도 효용이 10.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제 C 쇼핑센터야. 그럼 640 밑에 짝대기 짝. 긋고 거리 위에 마찰 계수 올려요? 얘 얼마래? 2가 아니잖아, 지금. 1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그럼 얘는 1승? 1승 하나만 하나. 그럼 8. 640을 8로 나누면 80. 괜찮아. 계산은 계산기가. 진정하고. 이걸 바로 계산 못해도 돼요. 우리에겐 계산기가 있어. 시험장에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럼 640 나누기 8을 하면 80이라고 사랑스럽게 속삭인다고. 그럼 전체는 얼만데? 전체가 100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C도시죠. C 쇼핑센터잖아. 그럼 알고 싶은 걸 어디로 올리면? 분자로 올리면 여기 가서 물건 살 확률이 나온다? 몇 프로? 100분의 80이니까 80%? 그럼 전체 인구수 몇 명에?
만 명의 80%니까 몇 명? 8,000명?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얘 실제 고객이 이렇게 8,000명이 정확히 간 건가요? 아니면 추정한 거야? 계산식으로 추정한 거죠. 네. 실제 고객의 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론적인 이때 확률을 뽑아낸 거지. 그 내용. 할만해요. 이게 허프의 뭐였다? 확률 모델. 이렇게 기억을 해본 겁니다. 이제 넬슨의 8가지 법칙성부터는 10분간 쉬었다가 또 50분이 그냥 바람과 같이 간 거죠. 이제 금방 집에 가게 돼 있어요. 금방 끝나. 10분 쉬세요.